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전면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 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주요 도시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2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가족 구금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국방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군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당초 예정된 내년 연말 이후 중간소득에 대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제도가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에서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브로커피를 앞으로는 집주인이 내게 돼 세입자의 입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전면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 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을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에 머물렀습니다. 가족이민 2B 순위,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습니다.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주요 도시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2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가족 구금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가 약속한 대량 추방 계획의 일환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구금할 이민자 구금센터를 크게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교도소 업체들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의회에 의해 할당된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4만 1000개를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체포된 후 추방을 기다리는 단기간 동안 구금하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가족 구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중단했으나 다시 재개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통제하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각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덴버,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처럼 이주민이 많은 도시는 인근에 추가 구금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통은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주변에서 체포된 이주민을 구금하기 위해 북동부에 폐쇄된 시설을 재개하거나 확장 또는 신설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서막이 될 전망입니다. 정권 전환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시켜 선거운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국방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군부 안팎에서 육군 소령 출신이라는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약물 사용, 사법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지난 2021년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증인과의 전화통화 중 사법 방해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게이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법무부는 게이츠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나 하원윤리위원회에선 조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게이츠 의원은 지난 9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이츠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하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윤리위원회의 조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츠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상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임명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발표된 국방장관 인선도 말도 안 된다, 끔찍한 악몽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육군 소령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를 발탁하자 전 현직 군 고위 지휘관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헤그세스는 130만 현역 군인을 이끌어야 합니다. 군 경험은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국방부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며 전 세계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다. 폭스뉴스에 나와 설교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백악관을 떠났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2시간여 회담을 진행하고 정권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오전 11시 7분께부터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활한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며 필요한 것을 확실히 수용하도록 할 것이며 오늘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고맙다며 정치는 힘들고 대부분의 경우 좋은 세상이 아니지만 오늘은 좋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원활하게 이뤄질 정권 이양 계획에 감사를 표하고 환대에도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약 2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고 정권 인수와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실질적인 회담이자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양측은 우리나라와 세계가 마주한 중요 국가 안보 및 국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내년 예산과 대통령이 요청한 재난 추가 자금 제공 등 남은 재임 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에 당부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전 현직 영부인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질 바이든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축하를 전하고 트럼프 당선인 내외에게 쓴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간소득층에 대한 오바마 케어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당초 예정된 내년 연말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대적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지원은 상하원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말에 자동 소멸합니다. 오바마 케어 지원은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소득 10만 3,280달러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전국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지원법은 내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간소득 가정의 가입을 해당 기간 2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한 폐지와 축소를 주장해왔으며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면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광복절 막말 논란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 의완 뉴욕 총영사가 임기 종료를 2달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완 뉴욕 총영사는 어제 근거 없는 민주당 비난에 대한 총영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 26일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영사는 최근 자신의 부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직을 국가보훈처에서 시작했고 뉴욕 유엔개발계획본부에서 근무해 국제 업무도 낯설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2016년 르코르비지의 전시회에서 만나 1년 정도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 종북 좌파 세력을 분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는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브로커피를 앞으론 집주인이 내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연간 렌트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피 개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입주 시에 첫 달 렌트와 보증금, 그리고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세입자들은 입주 비용으로 평균 $10,00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2일 뉴욕주의 렌트 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집주인 단체의 상고 2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단체는 앞서 2019년 뉴욕주의 거주자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고 2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커네티컷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와 전직 임원 유넘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회사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 재무 책임자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 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연방법원 캐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 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불과 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의 2025년 세출 예산안은 1,070억 6,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불과 0.4%, 4억 300만 원 증액되는 데 그쳤습니다. 동포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으로 동포사회의 세대 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과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거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포들에 대한 지원 확대, 동포사회와 우리나라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회 외통위에서 함께 승인된 민주평통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5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가 상대 공화당 스캇 보 후보와 초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민 후보는 89% 개표 기준 16만 4,372표로 50.9%를 득표했습니다. 데이브 민 당선인은 1976년생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상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47선거구 미셸 박 스틸 후보는 아직 당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틸 후보는 90% 개표 기준 50.39%를 득표해 민주당 데릭 트란 후보에 소폭 앞서 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대비해서는 0.2% 상승했습니다. CPI 상승률은 지난 3월 3.5%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9월에는 2.4%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올라 9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물가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속도의 근원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할 것이라며 높은 상승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전체 직원의 10%인 17,000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당초 예정된 대로 이번 주부터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잉의 전체 직원은 약 1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감원 대상은 17,000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고용 종료 60일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앞서 발표한 대로 재무 상황과 보다 집중적인 우선순위에 맞춰 인력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9월부터 7주 넘게 파업을 벌였으며 노사는 4년간 급여를 38% 인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